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에서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보건의료 제도 구성 요소가 5가지라고 그랬죠. 보건의료 자원, 또 조직화하는 것, 또 재정 조달, 관리 통제, 보건의료 서비스, 요 5가지였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것이 보건의료 자원이고요.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요 보건 의료 전달체계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보건의료 제도 결과물로 나오는 게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그랬죠. 보건의료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보건의료 전달이라고 들읍니다. 서비스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건의료 전달체계라고 그러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89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의료 수요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의료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수요를 적절한 곳에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9년도에 도입돼서 2000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9년도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우리가 도입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입하게 된 우리의 배경과 도입하게 된 목적을 보자면 우리가 배경은 의료 인력이 전문화 고급화됐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원이 아주 고급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을 낭비 없이 잘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달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고급화된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3차 의료기관에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자면은 의료비 남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너무 불균형하게 분포한다는 것도 그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달 시스템이 없게 되면 우리가 고급화된 치료 서비스 쪽으로 자원이 아주 집중되고요. 수요가 많은 도심 쪽에 집중될 수 있거든요. 요 전달 체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1차, 2차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배해서 분포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농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대두된 배경 또는 도입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 우리 교재에 3가지가 써 있잖아요. 이 밖에도 등등등 이다는 것, 주요 배경은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도달해야 되는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 목적에서 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 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구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고, 또 환자가 너무 고급화된 병원에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자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 또는 국가로 보자면은 우리가 보험에 사용되는 재정을 낭비를 막음으로 인해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체적인 목적, 요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체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원을 낭비 없이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 즉 우리가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과 목적 크게 다르지 않죠. 쭉 연결해서 우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 전달체계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건의료 전달체계 시스템에 우리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형은 뭐 어떤 학자는 3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여러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우리가 플라이가 구분한 3가지 유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요. 시험 문제 출제도 거의 플라이가 구분한 3가지 유형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됩니다. 플라이는 우리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부개하냐면
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되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자유와 선택, 능력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가. 우리가 자유와 능력껏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해서 이용하고 능력껏 제공할 수 있는가. 자유와 선택에 따라서 세 가지를 분류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나온 것이 자유기업형 기업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유방위명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방위명의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자유방위명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자유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유방위명이잖아요. 자유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건의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유형을 자유방위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이 자유방위명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겠죠. 자유방위명. 그 다음에 자유방위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규제는 두 번째로 사회주의형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규제에 소개되고 있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형 먼저 봅니다. 사회보장형 보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자유방위명과 사회보장형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방위명 아니면 사회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방위명을 채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될 때 이 자유방위명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자유방위명이 출제될 때는 거의 사회보장형하고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방위명과 사회보장형 요거 비교하는 게 가장 시험 문제에서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방위명은 이용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자유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회보장형이라는 것은 자유와 선택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되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무료로 아주 골고루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형태를 우리가 사회보장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방위명 아니면 사회보장형입니다. 우리나라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사회주의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이 사회주의형,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예요. 공산주의 국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주의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주 몇 국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형태를 우리가 사회주의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몇몇 나라, 우리 몇 나라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사회주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되 최소한도로 골고루 분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회주의형입니다. 그래서 플라이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이 중에서 자유와 선택이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자유방위명. 자유와 선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우리가 사회보장형이고요. 사회주의형은 자유와 선택이 존중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도로 분배하고 끝나는 거죠. 국민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사회주의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되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요 자유방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방위명의 여러분들 자유방위명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자유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잖아요. 제공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능력껏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유방위명을 취한 나라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조직이 우리가 민간 조직입니다. 우리가 민간 병원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분 제공되겠죠. 제공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 조직이 우세.
그 다음에 국가 조직, 우리가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조직은 아주 적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나 진료소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숫자를 차지하죠. 그러면은 요 자유방위명은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교재 보도록 할까요? 자유방위명의 장점은 우리가 국민들의 자유와 선택이 최대한 존중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점이 의료의 수준. 여러분들 이 민간 조직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의 수준, 치료의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치료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빨리 발전하고요. 그냥 의료의 내용 범위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의료인의 재량권이 부여된다. 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율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의료기술 개발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장점이 있으면은 그에 반대로 우리의 단점도 갖고 있죠. 자유방위의 단점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 제공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으로 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보자면 도심에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 남는 쪽의 서비스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 사회 계층적으로 불균형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방위명 같은 경우는 치료 서비스 위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의료비가 아주 빠르게 오른다는 것.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즉 치료 서비스에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효율성이 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예방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치료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여러분 치료 서비스가 발전하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은 너무 치료 쪽에 치우치는 거는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포괄성이 낮은 게 단점이에요. 예방, 치료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료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위주로 전달되다 보니까 민간 의료단체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것. 그래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려고 그런다. 어떤 제도를 적용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 우리가 반발이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단체의 힘이 강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그랬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 보건의료 전달체계 유형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요 자유방위명의 우리가 자유방위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신념이 기본 철학이 우리가 자유롭게 제공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에 대한 책임이 1차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의료비를 부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의료 책임이 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로 많이 다뤄지거든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사회주의형이 두 번째로 나왔는데요. 요거는 출제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요 사회보장형 먼저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문제에서도 대부분 자유방위명 나왔을 때 사회보장형하고 비교하고 사회보장형이 나올 때 요 자유방위명하고 대체를 비교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두 번째로 보고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보장형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회보장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형태인데 어느 정도 자유와 선택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방위명처럼 최대한 존중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존중되지만 우리가 국가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용하되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한해서 그 의료 서비스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보장 차원에서 의료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사람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려면은 이 사회보장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직이 민간 조직이 아니겠죠. 우리가 공공조직이 우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민간,
우리 개인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민간 조직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조직의 우세에 민간 조직이 열세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사회보장형입니다. 대부분 공공조직을 통해서 무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회보장형의 우리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우리 장점은 뭐냐? 선택권이 어느 정도는 존중되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회가 균등하게, 우리의 형평성이 아주 높다는 것,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조직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치료 서비스, 예방 서비스 골고루 다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이렇게 나와도 맞고, 우리의 예방 위주로 전달된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전달되되 예방 위주로 전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직에서 예방 위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예방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의 효율성이 우리가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 사회보장형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행정 체계가 복잡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공공조직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는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전체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행정체계, 공공행정체계가 아주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봉급이라던가 또는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만 보상을 받아요. 내가 업무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릿수, 인두제라던가 봉급제에서 보상받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이 이 자유방위명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열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동기부여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높지 않은 거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료적이면서 행정체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는 거죠. 국가가 공공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위명과 사회보장형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비교하면서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사회주의형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데 그래도 간단하게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사회주의형은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장점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국가가 서비스를 생산해서 최소한도로 분배하고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예방에 치중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아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국가가 아주 체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최소한도로 분배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주 적고요. 의료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아요. 의료의 질이 아주 낮고 개인의 선택권도 없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각국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유형별 장단점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 자유방위명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 미국, 뭐 독일,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게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자유방위명, 그다음에 사회보장형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영국이라던가 캐나다라던가 뭐 호주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속하고요. 사회주의형 같은 경우는 구소련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지금까지 장단점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종합 정리해 보자면, 의료의 질면에서 가장 유리한 또 유형이 이거겠죠. 자유방위명. 그 다음에 서비스의 포괄성 면에서는 예방치료를 다 포괄한다는 면에서는 요 사회보장형이나 사회주의형이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요 사회보장형, 대부분의 문제가 요 자유방위명하고 사회보장형하고 비교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사회보장형이 포괄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의료의 균점, 즉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요 사회보장형이 자유방위형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는 자유방위명이 유리할 거고요. 형평성은 우리 교재의 자유방위명의 사회보장형 둘 다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교재를 조금 수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평성 면에서는 자유방위명은 거기
별표 표시 2개가 매우 바람직, 하나가 바람직, 우리가 그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형평성은 자유방명은 매우 바람직이 아니라 그냥 바람직 이렇게. 그죠? 그래서 투 포지티브로 표시하지 않고 하나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성 면에서는 둘 비교했을 때 사회보장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고요. 의료비 절감 면에서는 여기 의료비가 빨리 오르고 여기는 빨리 오르지 않거든요. 사회보장형이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교한 게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비교한 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가 나왔잖아요. 1차 보건 의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메모해 두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개념이라던가 우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 그 다음에 유형 이렇게 살펴봤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예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 어디 빈 공간에서 쓰세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89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89년도에 도입됐을 때는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우리가 지역화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화라는 게 있어요. 단계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할 때 지역을 구분하는 거야. 1단계 이용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고, 2단계 이용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고,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지역화라고 그러는 거고요. 단계화라고 그러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할 때 1단계 먼저 이용하고, 2단계 이용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계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80년도가 아니라 89년도에는 지역화와 단계화 이게 다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9년도에 도입했을 때는 1단계 이용할 때는 중진료권, 2단계 이용할 때는 대진료권 이렇게 지역화하고 단계화가 다 적용됐는데 2000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요 지역화가 우리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요 단계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은 우리가 단계화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요 단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우리가 건강보험자가 있죠. 건강보험.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주해주는 것을 의료급여라고 그러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이용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건강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단계로 적용하고요. 의료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적용합니다. 예, 이렇게 두 단계, 3단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아무 얘기 없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단계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그런다. 이랬을 때 1단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2단계 우리 1단계 진료가 있고요. 치료 단계가 있고 2단계 진료가 있겠죠. 우리가 1차 진료, 2차 진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진료, 2차 진료. 여러분들 요 2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종합병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습니다. 대학병원이라던가 베드 수가 많은 종합병원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종합전문 우리가 요양기관으로
보건복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요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는 2단계 진료를 하는 거고요. 요거 뺀 나머지가 요 종합전문 요양기관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다 1단계 진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들 이런 것들은 다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전달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단계를 이용한다는 거 알으시고,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자 같은 경우는 1차 진료 받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의뢰서를 가지고 2단계 진료 받도록 돼 있죠. 근데 의뢰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과도 예외적인 과도 있어요. 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과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응급실 이용할 때라던가 분만할 때라던가 치과 이용할 때라던가 재활의학과 이용할 때라던가 또는 혈우병 환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요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차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를 적용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1차는 여러분들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이 여기에 들어가요. 의원급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이나 농특법에 의한 보건기관들이 있죠. 보건기관. 우리가 보건기관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원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1단계 진료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의뢰서를 가지고 2차로 가는 거예요. 2차는 병원급이 여기에 해당돼요. 병원급하고 종합병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병원급하고 종합병원, 병원이 2단계 진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의뢰서를 가지고 3단계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3단계 진료는 종합전문 요양기관이에요. 그래서 종합전문 요양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 전달 시스템이 좀 다르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 그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보건소가 있고 읍면 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지소가 있고 벽우진촌 리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는 우리가 치료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예방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재활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증진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증진 서비스라던가 그 다음에 예방 서비스라던가 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되 아주 기초적인 것만 포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1차 보건 의료다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 1차 보건 의료 일단은 문제에서 요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많이 묻습니다. 1차 보건 의료라는 개념이 있고요. 1차 진료라는 게 있죠. 1차 진료, 뭐 1차 예방,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1차 진료는 좀 전에 나왔었죠. 1단계 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 서비스 할 때 우리가 간단한 제일 먼저 들리는 치료 서비스 단계를 1차 진료라고 그러죠. 예를 들자면은 의원급이라던가 뭐 보건기관 이런 데서는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1차 진료인데 1차 진료라는 말하고 1차 보건의료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1차는 치료하는데 첫 단계라는 뜻이고요. 1차 보건의료에서의 1차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건이나 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되 여기서의 1차는 기본적인 또는 필수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보건과 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우리가 1차 보건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보건의료는 누구나 다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방, 증진, 치료, 재활 이런 서비스를 누구나 다 받도록 하는 사업을 1차 보건의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와 1차 진료는 똑같지 않다는 것,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 많이 혼동되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약자로 요거는 프라이머리 헬스 케어 PHC 이렇게 약자를 쓰기도 하고요. 1차 진료는 프라이머리 메디컬 케어 PMC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1차 예방이라는 것도 있었었죠. 요거는 우리가 뭐로 구분하는 거냐면 저기 1장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질병의 자연사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게 구분한다 그랬죠.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걸 1차 예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여기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할 건데, 우리가 1차 보건의료는 보건과 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되 기본적인 거를 누구나 다 받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1차 보건의료 사업이 우리가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 역사적 배경이 우리 교재에서는 뭐 연도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1차 보건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1차 보건의료 사업이 실시하게 된 배경은 1978년도.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1978년도 나와 있잖아요. 1978년 우리가 WHO 회의가 알마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요 알마타 회의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전 인류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요 알마타 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그 건강권을 확보하려면은 기본적인 보건의료는 누구나 다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78년도 알마타 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1차 보건의료와 관련된 우리가 선언문이 발표가 된 거죠. 알마타 선언문이 1차 보건의료와 관련된 선언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사업이 실시하게 된 배경이 됐던 회의다는 거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980년도 이 알마타 회의 결과물로 1차 보건의료를 실시하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차 보건의료를 실시하려고 봤더니 도심에는 많은 의원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이런 게 존재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됐었냐면 벽 오지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는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누구나 다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곳이 농어촌에서도 벽 오지촌이었던 거죠. 이 벽 오지촌에 기본적인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별법이 있어요. 그 특별법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거든요. 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80년도 12월에.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농특법이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농특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이 농특법에 의해서 벽오지촌에 보건진료소 설치하고 진료원 배치했죠. 보건질서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고요. 그래서 이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설치하고 진료원 배치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1차 보건의료가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차 보건의료 사업 실시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알으시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개념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했죠. 그죠? 우리가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이런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라고 그러는 거죠. 보건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되 필수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1차 보건의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1차 보건의료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도록 누구나 다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1차 보건의료의 개념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쑥 쓰여져 있는 거죠. 그거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배경 보더라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사업을 78
2018년도 알마타 회의를 계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차 보건의료 사업이 대두된 배경은 거기 배경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크더라. 즉 불평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하게 누구나 건강권을 누리도록 하려면은 특수한 서비스만 제공돼서는 아니 되겠죠. 기본적인 보건의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건강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 2번은 결국은 건강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밖에도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요 1차 보건의료가 시행되기 전에는 치료 서비스 위주로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의료 위주로 전달됐는데 요 의료 위주로 전달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료비도 급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대두된 배경 중에 하나고요. 또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의 우리가 80, 90%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보건의료가 중요하게 대두된 거죠. 예.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배경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에서도 설명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형평성, 즉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이제 실시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원칙이 있겠죠. 우리 교재에 WHO가 제시한 보건사업의 기본 원칙에서 나왔는데 1차 보건의료 원칙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1차 보건의료의 원칙은 요 알마타 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알마타 선언문이거든요. 요 선언문에 근거한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할 때 적용해야 되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 우리 교재에 7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8번째 이렇게 쓰시고 주민 참여를 하나 더 쓰세요. 그래, 주민 참여. 주민 참여가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주민 참여 하나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사업 수행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주요 원칙 8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포괄성입니다. 1차 보건의료 사업은 기본적인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국민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포괄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 보건의료 사업에서 실시하는 사업 내용이 이용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능해야 되겠죠. 수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나 기본적인 걸 다 이용하려면은 가까운 곳에서 제공돼야 돼요. 요거를 근접성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차이를 둬서는 아니 되겠죠. 누구나 다 똑같이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균등성, 우리 평등성 이렇게 나와도 틀리지 않겠죠. 균등하게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이 1차 보건의료는 보건의료를 포괄적으로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가 누구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건강증진이나 예방 서비스 이용하겠죠. 질병이 있다. 치료 서비스 이용할 거고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한다. 그러면 재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병사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확보하려면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제공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되 아주 기본적인 것, 필수적이고 유용한 거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한 것이 유용한 건 거죠. 그래서 유용성을 갖춰야 될 거다. 유용성 그래도 되는 거고 필수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1차 보건 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정부 부처로 보자면 중앙으로 보자면 정부 부처 간에 상호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로 보자면 1차 보건 의료 전달은 1차 보건 의료는 우리가 진료 체계 의료 보건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정부 부처 간에 그다음에 1차 보건의료와 진료 체계 간에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상호 협조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으시라고 그랬잖아요. 8번째 이렇게 쓰시고 주민 참여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1차 보건의료 사업할 때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서 계획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그러는 거죠. 1차 보건의료 사업은 주민 참여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을 건강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민 참여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1차 보건의료는 보건과 의료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실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차 보건의료 사업의 필수 사업 내용은 뭐냐? 우리가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의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사업 내용이 우리 교재 9가지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WHO에서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이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9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건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이 거기 8번째 나와 있는 정신보건 증진 해서 나와 있죠. 정신보건 증진 이렇게 번역하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 어디 메모해 두세요. 빈 공간에다 하나 쓰시는데 심신 장애인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 중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학적 우리가 의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심신장애인의 사회의학적 의료 이렇게 보기가 나와도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WHO가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사업의 필수 사업 내용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서 요게 나와도 맞습니다. 나중에 요걸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추가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에서 네모상자에 나와 있는데 그 WHO에서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사업 내용 필수 요소는 4A로 얘기했어요.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포괄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수 요소로는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해야 된다. 접근서,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수용서,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된다. 주민 참여, 그리고 누구나 다 지불할 수 있는 수가로 지불 부담 능력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 4가지를 우리가 1차 보건의료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문제는 같이 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푸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몇 개 문제를 보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기출문제 그죠? 문제, 기본 문제가 있고,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기출문제 1번. 보시면은,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WHO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요소. 우리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 이라고 했는데요. WHO에서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요소가 아니라, 요것도 문제를 조금 수정해 주셔서, 보건 전달체계가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예요. 보건의료 체계. 한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또는 보건의료 제도라고 그러는 거죠.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5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가지 요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옳은 것이라 했는데 기억번은 보건기획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건기획은 그 관리 통제의 한 하부 요소예요. 구체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5가지 구성 요소에는 보건기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관리라고 그래야 돼요. 관리 또는 관리 통제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번은
사회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지원 중에서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우리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지원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경제적 지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건의료 재원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그랬죠. 요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건의료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원 조달. 요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했을 때는 디귿, 리을만 골라야 돼요. 디귿, 리을. 그래서 보기에 디귿, 리을이 없는데 디귿, 리을만 조합된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기출문제인데 좀 복원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번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기출문제 9번. 우리나라 DRG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DRG에 포함되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냐면, DRG에 포함되는 게 7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7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7가지 다 했잖아요. 7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여기서 4번도 들어가고 1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갑상선 수술 요거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도 보건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4번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번은 답을 2개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2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요 4장 들어가도록 합시다.